이제 집 한 채에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세금 표적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정부의 추적은 이미 10년 전 기록까지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한 꿈이었던 분들에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소 충격적이고 공포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에요.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들만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정부도 그렇게 말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이제 그 화살이 평범한 1주택자들에게 향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표와 정책의 방향성이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도 앞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리고 국세청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어떤 식으로 우리 지갑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긴 영상이지만 단 1분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남들보다 10년은 앞선 생존 전략을 갖게 되실 테니까요. 섬뜩한 경제학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집 한 채는 단순한 거주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죠. 내 노후의 보루이자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최후의 요새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1주택자만큼은 건드리지 않을 거라는 일종의 암묵적인 합의 같은 게 있었습니다. 비과세 혜택도 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주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정부가 내비치는 시그널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소름 돋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더 이상 1주택자도 선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가 주택의 기준을 교묘하게 조정하거나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건드리면서 실질적인 증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내야 할 고지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복지 예산은 늘려야 하고 경기 부양도 해야 하는데 세금은 잘 안 거칩니다. 법인세는 줄었고 다주택자들은 이미 집을 팔거나 증여로 돌려서 더 이상 뜯어낼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남은 타겟은 누구일까요? 바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주택자들입니다. 1주택자 증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표심과 직결되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아주 정교하고 은밀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중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숨통을 조여오는 거죠. 자금 출처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예전에는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살 때나 조사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경기도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를 사도자금 조달 계획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심지어 지금 당장의 돈뿐만 아니라 당신이 10년 전에 부모님께 받았던 용돈까지 소급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춰놨습니다. 이건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던 30대 부부가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5년 전 전세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고 멘붕에 빠진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그들은 말해요.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내 돈 주고 집 한 채 샀을 뿐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요. 하지만 국세청의 논리는 단호합니다. 들어온 돈은 있는데 나간 기록이 불분명하면 일단 증여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증명은 당신들이 하라는 식입니다. 억울해도 소용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세금의 가산세까지 얹어서 내야 하니까요. 우리가 가장 믿고 있었던 안전장치, 바로 1주택자 비과세라는 환상이 어떻게 깨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갑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보유세의 실체에 대해 더 깊숙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사실 1주택자분들이 가장 안심하고 있는 부분은 내가 사는 집 한 채인데 설마 나라에서 나를 길바닥으로 내몰겠어 라는 생각이죠.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많은 분이 안도했습니다.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 나는 안전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10년 전에는 5억 원이면 떵떵거리며 살던 아파트가 지금은 15억 원, 20억 원을 호가하는 시대가 됐어요. 12억 원이라는 기준은 고정되어 있는데 집값이 올라버리면 어느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가 주택 소유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부는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기준선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결국 더 많은 사람이 세금망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구조예요. 더 소름 돋는 건 보유세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이 보유세는 사실상 내 집에 매달 월세를 내고 사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냅니다.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는 가장 세련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명분입니다. 세율을 건드리면 국민의 저항이 거세니까 대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가깝게 계속 올리는 거예요. 작년과 내 집의 시세는 똑같은데 국가에서 정한 공시가격이 10% 오르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은 그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 같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죠. 내 집값이 오르니까 자산이 늘어난 것 같고 부자가 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물 온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재산세 몇만 원 더 내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어느덧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오기 시작해요.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올랐다는 이유로 매달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 고령층 1주택자들에게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어요.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국가에 비싼 임대료를 내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유세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건강보험료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단순히 재산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분들은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 점수가 같이 올라가요. 세금 조금 더 내는 줄 알았는데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까지 껑충 뛰는 걸 보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정부는 1주택자를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시스템은 자산가격 상승분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진 어떤 은퇴자분의 사례를 보면 예전에는 재산세가 1년에 15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집값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진행되면서 어느 해인가 종부세 대상이 되더니 이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1년에 600만 원 넘게 내고 계십니다. 매달 50만 원씩 국가에 월세를 내는 셈이죠. 이분이 집값이 올라서 기분이 좋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팔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해도 양도세 떼고 복비 떼고 나면 지금 사는 곳보다 못한 곳으로 가야 하거든요. 결국 내 집에서 세금 때문에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집값이 올랐으니 그 정도 세금은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건 징벌적 과세의 성격이 강합니다. 내가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내 집 한 채 마련해서 실거주하고 있을 뿐인데 자산 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현금 흐름을 압박하는 건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아주 정교하게 침해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1주택자들은 집을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낼 수도 없는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집을 팔아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가 집을 파는 길목에도 아주 거대한 장벽을 세워놨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의 함정이죠. 비과세라고 믿고 있던 1주택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아주 교묘한 계산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 양도세는 사실상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발목을 아주 꽉 붙잡고 있는 이 양도소득세 장벽을 상상해보세요. 내가 10년 전에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악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집이 18억 원이 됐어요. 숫자만 보면 13억 원을 벌었으니 대박 난 것 같죠. 이제 이 집을 팔고 조금 더 좋은 동네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손이 떨리기 시작할 거예요.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라지만 그걸 초과하는 6억 원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거든요. 물론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어서 세금을 좀 깎아주긴 합니다. 거주도 하고 보유도 오래 했으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그 80%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고 앞으로 정부가 이 공제율을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에요. 결국 집을 팔고 나면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세금 떼고 복비 떼고 이사 비용 떼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상급지 아파트는 내 집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죠. 내 집이 18억 원일 때 내가 가고 싶던 저쪽 동네는 이미 22억 원, 2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세금으로 몇억 원을 내고 나면 상급지로 가기는커녕 지금 사는 동네와 비슷한 수준의 집을 구하기도 벅차게 됩니다. 이게 바로 1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갇힌 방의 역설이에요. 자산 가치는 숫자로 찍히는데 그 숫자를 현금화해서 이동하려고 하면 국가가 엄청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도 집을 팔지 않게 됩니다. 팔아봤자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니까요. 1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 시장에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어드니 집값은 또 올라가죠.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은 더 늘어납니다. 아주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잡겠다고 세금을 올렸지만 결국 그 피해는 상급지로 이동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평범한 1주택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건 양도세 계산 방식의 복잡성입니다. 이제는 세무사들도 부동산 양도세 상담을 포기한다는 양포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내가 일시적 2주택자인지 상속받은 집이 있는지 아니면 예전에 임대사업자를 냈었는지에 따라 세금이 수억 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실수로 하루 차이로 집을 팔거나 신고를 잘못하면 그동안 모아온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국세청은 절대로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징수할 뿐이죠. 그렇다면 집을 여러 차례 가진 다주택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견디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왜 그 비싼 보유세를 내면서도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걸까요? 단순히 욕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계산법이 있는 걸까요? 사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잠그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양도세라는 장벽을 넘어 취득세 12%라는 거대한 철창에 갇혀 있거든요.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규정하고 징벌적인 세금을 매겨왔습니다. 보유세인 종부세를 올리고 팔 때 내는 양도세도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압박을 가했죠. 정부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세금이 무서우면 집을 시장에 내놓으라는 거였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고 집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는 대신 문을 걸어 잠그는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취득세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새로 사거나 혹은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율이 최고 10%에 달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등을 합치면 실질적으로는 13%가 넘는 돈을 세금으로만 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요. 10억 원짜리 집을 자식에게 넘겨주려고 하면 앉은 자리에서 나라의 1억 3천만 원을 그냥 헌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다주택자들의 계산기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내가 이 집을 팔려고 하니 양도세가 절반 이상을 가져가요. 그런데 팔지 않고 자식에게 주자니 취득세 12%의 증여세까지 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국가가 내 자산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영리합니다. 그들은 당장의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파는 대신 차라리 비싼 세금을 내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길을 택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복지 예산은 늘려야 하고 경기 부양도 해야 하는데 세금은 잘 안 거칩니다. 법인세는 줄었고 다주택자들은 이미 집을 팔거나 증여로 돌려서 더 이상 뜯어낼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남은 타겟은 누구일까요? 바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주택자들입니다. 1주택자 증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표심과 직결되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아주 정교하고 은밀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중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숨통을 조여오는 거죠.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그 집을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데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19% 세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니 거래 절벽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아파트 2채를 가진 어떤 분은 전세 준 집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세무상담을 받았어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를 계산해보니 수익의 6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고생했는데 국가가 절반 이상을 가져가니까요. 결국 이분은 파는 걸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 집을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취득세 9%가 아깝긴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중에 집을 사야 하는데 지금 미리 증여받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이렇게 시장에 나왔어야 할 매물 하나가 또 증여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증여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기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정부는 다주택자를 압박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시키고 시장의 유통 물량을 씨를 말려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정부는 이제 다주택자들의 증여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평범한 매수까지도 현미경을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집을 살 때 쓴 그 돈이 정말 당신의 돈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몰래 빌려준 돈인지 아니면 어디선가 누락된 소득인지 10년 전 기록까지 탈탈 털어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자금출처 조사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빌딩을 사는 사람들만 받는 조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이제는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세청의 잠재적인 타겟이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나 최근 몇 년 사이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여러분이 10년 전에 부모님께 받았던 축의금이나 생활비까지 탈탈 털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자금 출처 조사가 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서
당신이 이번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를 국가가 묻는 겁니다. 당신이 그동안 번 돈과 낸 세금을 다 합쳐봤는데 이번에 산 아파트 가격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면 그 차액은 누군가에게 공짜로 받은 돈, 즉 증여받은 돈으로 간주하겠다는 논리예요. 예전에는 이 조사가 아주 큰 금액에만 집중됐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국세청의 인공지능망은 이제 소액의 자금 흐름까지 아주 정교하게 추적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 중 하나가 부모님께 돈을 좀 빌렸지만 차용증 하나 써놨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종이 한 장 달랑 써놓았다고 해서 그걸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차용증에 적힌 대로 실제로 이자를 매달 꼬박꼬박 이체했는지, 그리고 그 이자를 받은 부모님은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그 원금을 갚을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만약 이자를 단 한 번이라도 빼먹었거나 이체 내역이 불분명하다면 그 차용증은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빌린 돈은 증여받은 돈으로 둔갑하고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두들겨 맞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김 대리는 몇 년 전 경기도에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본인이 모은 돈 3억 원에 대출 4억 원,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은 부모님께 빌렸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차용증도 쓰고 공증까지 받아놨어요. 본인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2년 뒤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거였어요. 김 대리는 당당하게 차용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이 2억 원을 빌리기 전인 5년 전 김 대리가 전세로 살던 집의 보증금 1억 원은 어디서 났느냐는 거였습니다. 김 대리는 당황했죠.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고 당시에는 현금으로 부모님께 조금씩 받아서 보충한 거였거든요. 국세청은 이 1억 원을 기습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과거 10년치 계좌 내역을 전부 열어본 거예요. 결국 김 대리는 이번에 빌린 2억 원뿐만 아니라 5년 전 전세 보증금까지 전부 증여로 판정받아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금 출처 조사의 무서움입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사는 시점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지난 10년 인생을 돈의 흐름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사회 초년생일 때 냈던 카드값, 부모님 카드로 결제했던 백화점 쇼핑 내역, 심지어 결혼할 때 부모님이 내주신 예식장 비용까지 전부 증여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말합니다. 입증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고요. 내가 정당하게 번 돈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증여로 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바로 현금입니다. 많은 분이 계좌 이체를 안 하고 현금으로 뽑아서 주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국세청은 PCI 시스템이라는 걸 운용합니다. 재산 지출 소득 분석 시스템인데요. 당신이 신고한 소득은 뻔한데 재산이 급격히 늘어났거나 카드 사용액이 소득보다 지나치게 많다면 그 부족분은 어디선가 현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고 바로 조사 대상으로 올립니다. 현금을 뽑은 기록은 부모님 계좌에 남고 그 돈이 당신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정황은 당신의 소비 패턴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아주 디테일한 실행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째, 부모님과 돈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시장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예요. 이보다 너무 낮은 이자를 주면 그 차액만큼을 또 증여로 봅니다. 둘째, 모든 거래는 반드시 계좌 이체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절대 금물이에요. 셋째, 차용증을 쓸 때는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나중에 소급해서 가짜로 만들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소득 범위 내에서 자금 계획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내 연봉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집을 사면서 부모님 도움을 받는다면 그건 100% 조사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괜찮지 않냐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10년이라는 기간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8년 전에 3천만 원 줬고 이번에 3천만 원 주면 합계 6천만 원이 되어 비과세 한도를 넘기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 10년치 합산 데이터를 클릭 한 번으로 다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잊고 있던 9년 전의 송금 내역이 오늘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국세청이 어떻게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에 가까운 돈의 흐름을 다 알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머리 위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정교한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일일이 장부를 뒤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경제 활동을 스캔하고 있거든요. 국세청이 자랑하는 PCI 시스템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입니다. 당신이 지난 5년 동안 벌었다고 신고한 소득과 당신의 재산이 늘어난 금액, 그리고 신용카드로 쓴 소비 금액을
계산을 더해봅니다. 상식적으로 소득보다 재산 증가액과 소비액의 합계가 더 크다면 그 차액은 어디서 난 걸까요? 이래서 번 돈이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받았거나 세금을 안 내고 번 뒷돈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클릭 한 번이면 소득 대비 지출이 과도한 사람들을 순위별로 쫙 뽑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연봉 5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최근에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출을 7억 원 받았어도 8억 원이라는 자금이 필요하죠. 국세청 시스템은 이 사람의 지난 10년치 소득을 다 합쳐봅니다. 생활비 쓰고 세금 떼고 나면 도저히 8억 원을 모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의 리스료, 매달 내는 고액의 보험료, 해외여행, 기록까지 전부 데이터로 연결됩니다. 소득은 5천만 원인데 지출 패턴은 연봉 2억 원 수준이라면 시스템에 즉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NTIS라고 불리는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돈의 흐름을 기록하는 거대한 디지털 족보 같은 거예요.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은 물론이고 주식 거래, 부동산 등기, 현황, 심지어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현금 영수증을 끊는 그 순간의 기록까지 전부 이 안으로 모입니다. 예전에는 각 기관끼리 데이터 공유가 잘 안 돼서 허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까지 모든 기관의 정보가 국세청으로 실시간 공유됩니다. 당신이 해외에서 명품 가방을 긁었는지 부모님께 고액의 축의금을 받았는지 국세청은 앉아서 다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청년이 별다른 직업도 없는데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부모님이 현금으로 조금씩 돈을 줬으니 안 걸릴 거라고 자신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청년의 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매달 수백만 원씩 카드를 쓰고 있었거든요. 국세청은 그 카드 대금이 어디서 인출되는지 추적했고 결국 부모님의 계좌에서 아들의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우회 증여로 판단해서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죠. 현금을 직접 준 게 아니니 안 걸릴 줄 알았지만 소비라는 흔적을 통해 덜미가 잡힌 겁니다. 국세청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는 그날 바로 연락하지 않아요. 2년 뒤, 3년 뒤 혹은 5년 뒤에 연락이 옵니다. 왜냐하면 증여세와 양도세의 공소시효는 매우 길고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몇 천만 원 받는 것보다 5년 뒤에 이자까지 쳐서 몇억 원을 받는 게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액 자산가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과정에서도 이 시스템이 아주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의무화되면서 국세청은 집을 사는 모든 사람의 자금 출처를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표본 조사였다면 이제는 전수조사에 가까운 감시망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촘촘한 감시망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국세청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도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표가 되어줄 겁니다. 첫 번째 전략은 기록의 습관화입니다. 국세청 조사는 보통 3년에서 5년 뒤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5년 전에 입출금 내역을 보며 이 돈이 왜 나갔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절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고액의 자금이 이동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메모해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보낸 기록을 남기는 건 기본이고요. 조카 세뱃돈이나 부모님 용돈도 가급적이면 계좌 이체를 활용하되 비고란의 용도를 정확히 적어두세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 돈들의 정체가 뭐냐고 물었을 때 이 메모 한 줄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용증의 실질적인 이행입니다.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인 4.6%를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무이자로 빌리고 싶다면 빌린 돈이 2억 1,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상 무이자 혜택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금을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차용증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 계획대로 원금이 상환되는 과정이 계좌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문서만 써놓고 돈은 안 갚는다면 국세청은 그걸 100% 증여로 판정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비와 교육비의 범위를 명확히 아는 겁니다. 많은 분이 부모님이 내주시는 생활비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민법상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 사이에 오가는 통상적인 생활비만 비과세입니다. 당신이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도 부모님이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주신다면 그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아파트를 사는데 보탰다면 국세청은 이를 아주 엄격하게 증여로 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더 짚어보자면
보자면 부모님 명의의 집에 전세나 월세 없이 그냥 거주하는 것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간 무상 사용 이익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해요. 보통 아파트 시세가 13억 원을 넘어가면 그 집에 공짜로 사는 것 자체가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이럴 때는 주변 시세에 맞는 적정한 월세를 부모님 계좌로 꼬박꼬박 이체하고 부모님은 그 월세 소득을 신고하시는 게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돈을 넣어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순간 그건 이미 증여입니다. 미리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그 돈이 커져서 집을 살 때 국세청은 원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불어난 수익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산 대물림을 계획하신다면 반드시 10년 주기 비과세 한도 내에서 미리미리 증여 신고를 해두세요. 신고된 돈이 불어나는 건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신고 안 된 돈이 불어나는 건 전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대출 이자를 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국세청의 PCI 시스템이 가장 쉽게 잡아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당신의 소득으로는 원리금을 갚고 나면 생활비가 남지 않아야 하는데 당신의 카드 소비 내역이 멀쩡하다면 누군가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대출금 상환은 자금 출처 조사의 단골 메뉴입니다.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이자와 원금은 나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합산되어 증여세로 청구됩니다. 차라리 정당하게 증여를 받고 세금을 낸 뒤에 그 돈으로 대출을 갚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규칙이 바뀌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과거처럼 대충대충 가족끼리 돈 주고받으며 집 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정부는 더 정교하게 세금을 거두려 하고 국세청의 인공지능은 잠들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를 외면하고 옛날 방식대로 움직이다가는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국가에 헌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가 정한 법의 테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 국세청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기나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1주택자를 겨냥한 보이지 않는 증세의 칼날부터 다주택자들이 취득세 B%라는 철창에 갇혀버린 이유, 그리고 국세청의 인공지능이 우리의 지난 10년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까지 말이죠. 이 모든 내용을 듣고 나니 대한민국에서 내 자산을 온전히 지키며 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서늘한 깨달음이 드셨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평생 일궈온 자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제 부동산은 단순히 어디가 오를까를 고민하는 투자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뺏기지 않고 잘 수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방어의 영역이 되었어요. 정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자산의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파악해서 세수를 극대화하고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가 최대한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액션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번 돈을 지킬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섬뜩한 경제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차가운 진실들을 가감없이 전달해 드릴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수억 원의 세금을 아끼는 기적 같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 더 강력하고 디테일한 자산 방어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